자, 여기 뭔지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수식품이죠. 드시고 싶어서 가서 붕어빵 주세요 그러면 주인 어른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잉어빵이라고요? 나는 여태 다녀봤지만 이걸 또 잉어빵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웃지 말고 따라하세요. 다 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그 미션이 하나 있다면 나를 만난 이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면, 여기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자존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해 주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붕어 풀빵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겠죠. 그렇죠? 벌써 강의는 끝났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스타일대로라면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끝인 거고, 나는 여태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짧게 하는 설교는 처음 들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누가 그렇게 강대상에 써두었다는 거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며. 다가갔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그죠? 훨씬.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기 물론 여기는 교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저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가가 따진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당신 어떻게 한 개 300원인데 세 개 1,000원을 받냐고. 이랬더니 저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께서 이게 이제 딱 웃음이 빵 터지는 거 보면 지적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남 저쪽에서 안 하고 여기 수안 지역에서 이 세미나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남동에 가서 하면 이 얘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붕어 풀빵 주세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잡상인에 불과하지만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분은 뭐가 됐는가 하면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 최고 경영자가 된 거예요. 해설을 살짝 덧붙였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렇죠? 영어 수준들이 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저기 와서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제발 외국어, 영어에 특히 주눅들지 말라는 것.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핸들 이빠이 꺾어. 이제 이번에는 남자분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웃는 것도 더디어요. 근데 진짜 걱정스러운 건 우리 한글 걱정이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이에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무슨 놈의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는 나라가 있는가 말이에요. 자,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께서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손님, 한 개 사 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한 개 사 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개념 있는 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대의 가장 큰 욕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욕은 뭔가 하면요, 저 인간 저거 참 무개념이다. 개념 없다는, 개념 없다. 이게 제일 큰 욕인 것만 알고 지내시면 돼요. 개념이 없으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게 망가지는 거고, 더 심하게는 스와핑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바꾸기를 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 자녀들도 개념이 없으니까 젊은 때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죠.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할 일 못해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인생이 헝클어지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문에 사회 트렌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요, 개념을 디자인하라. 개념을 디자인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념을 디자인하라. 네, 참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하기 편한 자리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이게 30대 누이들이 돼가지고 전부 기본적으로 메모할 생각들을 탁 하고 이게 펜 잡고 있는 게 거의 90%인데, 사실 그 뭐 때문에 적는지 잘 이해가 열심히 이렇게 적는 분 치고 집에 가서 들여다보는 분 못 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필기는 잘해. 그러나 가끔은 리액션이 필요하니까 제 얼굴도 좀 봐주시고 적긴 하긴 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생존을 위해서 적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사회 트렌드가 있다면 개념을 디자인하라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게 개념이니까. 친구 둘이서 선술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뒤늦게 친구가 뛰어드는데 막 이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이런단 말이죠. 손녀딸이 아파요. 꽃 좀 사주세요. 꽃 좀 사줘요. 얼른 꽃을 샀어요. 뛰어들었더니 친구가 먼저 와 있다가, 야, 너 입구에서 샀지? 그 꽃 말이야. 그 할머니한테 샀지? 맞아. 야, 그 할머니 손녀딸 없거든. 그럼 여기 우리 집사님이신지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폭삭 속았다. 속았다. 폭삭 속았다 그러면 그건 제주도 방언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이거예요. 폭삭 속았다. 기분이 어때요? 속았다. 속았다는 느낌 안 돼. 그럼 어떤 느낌? 손해봤지만 상당히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야.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까지. 응?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얘기를. 그렇죠? 딱 기본적으로 기분 상하죠. 속았다. 뭐 손녀들까지 팔아먹어? 할머니 영악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천만 다행이다. 아픈 손녀딸 없으니 말이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픈 손녀딸 없으니 천만 다행이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겠는데, 첫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자비, 선행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한 개 300원에 어떻게 세 개 1,000원을 받냐고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사람이 도와줬던 거는요, 그 아픈 손녀딸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정말 할머니를 도왔던 것뿐이에요. 근데 도운 건 도운 거고, 거기에 아픈 손녀딸 없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자기가 속았다가 아닌 거예요. 벌써 이제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마음들이. 자, 그래서 지난 연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영광굴비 파는 분 계시죠? 영광굴비. 수산물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골목길 누비면서 확성기에다 대고 갈치가 왔어요.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이런 분 있죠. 영광굴비를 파는 이분이 플랜카드에다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썼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똑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는 왜 스마트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e smart, 똑똑해라. be smart. 그럼 아까 한 개 300원에 세 개 1,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시비 걸 게 아니라, 그러면 한 개씩을 따로따로 사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애들하고 싸우는 엄마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똑똑하면 된대. 그렇잖아요. 새는 두 날개를 한 번도 무거워해 본 일이 없고, 어떠세요? 물고기는 물하고 절대 안 싸워요. 새는 하늘에 구멍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싸워. 그러나 우리 이 누이 되신 분들의 뭐 싸움을 저는 이해 충분히 해요. 제 아내는 하여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 그게 비슷할 거예요. 하여튼 그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청소년 아이들하고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 연구 따로 생활 따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좀 지혜로워 봤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바마. 이제 다음 주면 구정이라고 막 이제 몰려들 또 오고 이제 이럴 텐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사실 밥만 먹기는 밋밋하고 그럴 때 건배사 한마디 하세요. 또 갑자기 누가 뭘 시키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죠. 잔을 들고 오바마. 에? 오 하면 감탄사의 오예요. 감탄사. 오. 그래서 우리 뇌에 감탄 세포가 사라지면 그게 이제 결국 늙어간다는 얘기인 건 알고 계시죠? 별거 아닌 거에도 막 감탄사를 이렇게 우리가 연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자꾸 감탄사를 선물하는 엄마는요, 아이들 이게 두뇌를 열심히 개발해 주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오와, 야, 너가 이걸 했어? 오와, 야, 대단하다. 오. 자, 시작. 오.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생활에 아주 산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 하면 바라볼수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렇죠? 마 하면 my friend, my family. 네? 너무 좋죠? 자, 그러니까 저렇게 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또 적는 분들은 이게 반응도 없이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액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혹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일 생기거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방송국에 꼭 연락할게요. 방송국에 그 뒤에 그 아침마당 할 때 앉아있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한 번 할 때 3만 원씩 받는데, 저렇게 반응 좋은 사람은 딱 여기에서 체크했다가 가운데 딱 앉히고 카메라 가는데 이렇게 앉혀서 5천 원 더 주거든요. 방금 와 한 사람도 두 번째 접수 받아놨어요. 자, 그래서 옆에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바마,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바마, 시작. 네, 참 좋죠. 저는 거기에다 요즘 요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요거 하나쯤 이제 명절이 눈앞에 있으니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레인보우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무지개 이렇게 이해하는데, 올레자, 사람인, 보배로운, 버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를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제 삶의 모토가 하나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내쫓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환경이라면 최고의 환경은 결국 사람 환경이에요. 그래서 정현종 시인이 이런 기가 막힌 시를 노래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내게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사람 사귀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협동조합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는데, 소위 말해서 교육협동조합 형태의 그 모임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딘 거 아니?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별로 시기하지 않고 필요한 그 여러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람 사귀는 거,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기수록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지만 자녀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거라는 것. 그래서 레인보우 참 좋죠. 레인보우. 그러나 이 시간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요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여기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복잡한 설명하지 않고 이 얘기로 좀 오늘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요거죠. 당하면 요겁니다. 당당하게 살자. 참 좋죠. 당당하게 살자. 저도 아들 두 녀석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두 녀석인데 두 녀석에게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가 하나 있다면 딱 요거예요. 야 이놈아, 어디 가서 당돌하지 말아라. 그러나 당당하게는 살아다오. 요거죠. 참 좋은 말이에요. 당당하게는 살아라. 그러나 당돌하지는 말아라. 이 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진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말거라. 잘생긴 사람 앞에 기죽지 말거라. 그냥 너는 너답게만 살아다오. 너답게만 살아다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흉내내게 만든 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다는 것은 남과 같은 것을 하려고 해서 비교 대상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령 그 교수께서 이전에 이런 얘기했죠. 모든 아이들을 운동장 한가운데 서게 한 다음에 자기 뛰고 싶은 대로 뛰게 하면 모두 다 1등을 할 수 있는데, 줄을 세워서 한 방향으로 뛰게 하니까 꼴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추월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걸으면요, 그 누구한테도 추월당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살자. 너무 좋죠? 당당하게 살자.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는데 프론트에 아가씨가 그런단 말이죠. 키는요, 놀란 이 남자 157인데요. 아침부터 키 몇 센치인지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어짱 키 어떻게 됐는지, 그 키는요 이랬는데 항상 지 키에 대한 열등감이네 이 자식아. 그 루저 의식이라, 루저 의식. 또 키 몇 센치인지 물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 입는 거, 스스로. 간디가 그런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좀 당당하게 여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해내는 게 뭔가 하면 부모예요. 자녀들한테 뭘 해주고 뭘 해주고라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것이고, 이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죠. 그렇잖아요. 야, 누구 좀 본 좀 받아봐라 이 자식아. 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에? 자, 그래서 당당하게 살자. 요즘 냉면집도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딴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담아내요. 이게 참 멋있죠. 울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됩니다. 에? 냉면 됩니다. 우리 요새 애들이 너무 쉽게 울고 쫄고 막 이러잖아. 너 어디 가서 쫄지 말아라. 제발 좀 울지 좀 말아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애는 너무 잘 울고 너무 잘 쫀다 이러면 냉면집 데리고 와서 냉면을 먹여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부가 스스로도 좀 서로가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자신감. 자, 너무 좋죠? 자, 거기다가 이제 신하면 뭘까요? 이거죠. 신명나게 살자. 신바람나게.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따르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르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요 한 문장 인용하죠.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못 따른다.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르지 못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 즐기는 일을 가지면 그게 되게 자존감하고 직결이 돼요. 즐기는 일이 있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학부형들,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은 다 그 즐기는 일이 있으세요? 대부분 교인들이니까 제가 좀 먼저 해보자면, 일찍이 저는 안양대학 그 신학대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교수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가정사회학과 이제 주임 교수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신학도들이 이제 입학해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신학도들한테 제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거였어요. 목회 소명으로 하는 거 아니다. 취미로 해라. 취미로. 응? 소명에 막 불타가지고 왔는데 목회를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목회 소명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 목회가 되겠냐 이거 내 얘기가. 소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벽기도 하는 걸 즐겨버려라. 취미 수준으로 바꿔라. 소명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고달프죠. 신방 갈 때마다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자주 아파 이씨. 그럼 너 관계가 망가져. 관계가. 신방 다니는 것을 그냥 취미로 해라. 근데 저도 똑같이 이제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담하려고 하면 참 그 더러운 얘기 많이 들어야 되거든. 지저분한 얘기. 꼭 쓰레기를 내한테 막 퍼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상담 한번 끝내고 나면 온몸에 막 진액을 쏟아야 되고 화도 나고 막 지저분한 얘기 듣고 침실에 그 뭐 들어서는 안 될 얘기까지 듣고 나면 나까지 영향을 입고, 그러니까 참 더러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의 이런 얘기 듣고 상담하는 거다. 뭐 이 생각을 하고 이거 딱 때려쳐버리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딱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저런 경험들을 누가 와서 내한테 건네주고 내가 그 진짜 탐색하기 어려운 거를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가정까지 깨지는 위기까지 가면서 저 경험들을 내한테 갖다 줄 수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작은 건데요. 관점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하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니까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즐겨라 이건데, 연하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낭보를 건네줘서 우리를 또 막 신바람 나게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지 모르겠는데, 소치 올림픽에 지금 가 있으니까. 근데 연하가 연하된 거는요, 좋은 코치를 만났어요. 지금은 결별했지만 캐나다의 오셔 코치를 만나러 갔을 때 오셔 코치는 연하 보고 스케이팅을 타라고 한 다음에 한참 살피다가 그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죠. 연하야, 스케이트를 즐겨보렴. 즐겨보렴. 이게 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늘 강박증에 시달려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죠. 그냥 엄마 노릇도 아빠 노릇도 막 즐겨버리려고 작정하면요, 이게 그렇게 편한 건데. 에? 그래서 신바람 나게.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 야구입니다. 야구.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모든 구기 종목은 공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데 야구는 공이 달아나야 되고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막 이게 다 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참 희한한 게, 하여튼 그 축구 선수들 이거 보면 딱 전부 선수야. 그리고 딱 구별되는 골키퍼고 나머지는 다 축구 선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자들하고 사물 인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들은 자동차만 보면 이게 폴리스 911인지 볼보인지 뭔지 다 하는데 여성들은 전부 외제차네, 외제차네 이러고 있고, 전부 외제차뿐이죠. 남자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시각적이죠. 이게 시각적. 그래서 한 병원에서 일인데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도 환자에 죽고 사는 건 구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명의는 이 환자가 죽을 환자인지 살 환자인지를 금방 알아내는 건, 하여튼 그 병동에서 제일 이쁜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가던 남자 환자가 이게 눈이 돌아간대요. 그러면 그 인간 거 산대. 근데 그렇게 이쁜 간호사 들어왔는데는, 그래서 나와서 준비하라고. 사흘 만에 가버린대. 남자는 아주 시각적. 근데 이 남자들의 이런 게 있다면 여성들한테 육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도 너무 상처가 돼 있는 게, 신혼 때 이제 이렇게 아내랑 뭐 이렇게 가면 이쁜 여자들이 딱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눈길이 딱 가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걸 너무 싫어해. 당신 또 쳐다보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막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제 이쁜 여자 가도 이제
이 반사적으로. 근데 아내는 요거까지 알아. 지금 당신 안 보려고 했다고 했지. 응? 와, 무서워요, 사는 게.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야구는 이런 관찰을 좀 열심히 하려는 건데, 더 재밌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뭐예요? 야구는 선수나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아무리 히딩크라도요, 그 마운드에 못 가요. 반칙이에요. 근데 야구는 어때요? 에? 들어가서 그 선수하고 대화도 하고 어깨도 토닥거리고 나와요. 왜 그래요? 같은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희생 플라이가 있잖아요. 야구는 자기는 죽어서 팀을 살려요. 너무 멋있는 게 야구죠. 근데 야구를 진짜 좋아하게 됐던 건 사실 요거 때문인데, 이게 이제 홈인 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자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이럴 때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 줄 안다니까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적인 그 발상의 전환, 이게 점프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즐기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또 뭐라고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따라하겠습니다. 추월해서 초월로. 이게 답이에요. 추월의 초월로. 그러다 성공이 아니라 성찰이에요. 기교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교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딱 하나입니다. 즐겨라. 이게 즐겨라. 엄마 노릇도 즐기고, 아빠 노릇도 즐기고, 부부 생활도 즐기고, 기왕이면 신앙생활도 좀 즐겨가지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겨라. 제 아이들한테 늘 얘기했던, 아마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도 기억할 거예요. 야,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겨버려라.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겨라. 뭐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일을 해야 되냐? 이거 학대하고, 자기 학대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때려치우고 그냥. 에? 참 좋잖아요. 신바람 나게.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자녀들은 진짜 신바람이 나서 그게 자존감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주는 건 멋하면 뭘까요? 여기 이제 멋스럽게 살자, 이제 이 얘기인데, 어떻게 사는 게 멋스럽게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어머니들이 들고 나온 요 핸드백 있잖아요. 요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금방 알아요. 이거. 이거 가죽의 재질, 디자인, 제조사, 요거 보고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아냐? 여기 교회당에 들어설 때는 멀쩡했던 하늘이 순서 맞추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후두둑 쏟아질 때 머리 위에다 얼른이면 짝퉁이에요. 가슴에다 요렇게 하는 명품이고, 지금도 하여튼 바닥에 쳐박아둔 건 전부 짝퉁이. 막 이런 데 걸어놓고 막 무릎에 올려놓고 안절부절하는 건 전부 명품이고. 거기다가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죠? 딸이 사다 주는 거는 명품, 며느리가 사다 주는 거는, 저는 그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명품 들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 되나요? 아니죠. 진짜 내가 명품의 가치로 살 때 그게 뭔가 명가면 명품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존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 되려고 하면요, 그래도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 하나쯤은 있어야 그 사람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서울에 있으면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지 또 아니면 뭐에 이제 아주 탑 클래스에 올라선 사람들 보면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그 탑스타들도 똑같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범상치 않은 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딱 그 국제대회 우승한 경력 하나쯤 가져봐야 인생의 정상을 서봤기 때문에요, 사고 체계가 틀리다니까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자존감하고 직결이 되죠. 저도 그래서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서 뚫어낸 게, 이제 저는 국제 북극곰대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북극곰대회는 아시는 거예요? 아하. 추운 겨울 바다에서 이게 얼음 깨고 들어가 수영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멋스럽게 사는 걸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명품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 뭐가 저는 멋스럽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6.5kg 뺐어요. 5kg 빼는데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단해 보이든지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쟤한테 자전거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어요. 하프 마라톤에 1시간 46분 59초. 처녀 출전에 대단한 거였죠. 도무지 그대로는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저를 데리고 강남에 그 유명한 음식점 찾아가서 제가 쟤한테 밥 사주고, 제가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줬어요. 그게 진짜 멋스럽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대접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인커리지하라. 자기가 자기를 인커리지하라. 적어도 저는 그 단계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도한 게 뭔가 하면 마라톤이었고 풀 코스를 2번 완주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 돼서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이제 또 2번 출전을 했어요. 출전했다고 그랬지 내가 완주했다 소리 안 했어요. 첫 때 출전했다가는 비가 엄청 쏟아지는 바람에 수영은 취소가 돼버리고 결국 날이 좀 개니까 2경기에서 그건 했는데 결국 완성 못한 미완성이 됐고, 다음 해에 아들 2놈이 미국에서 왔기에 폼 엄청 잡고 나갔는데 결국 그 보트에 실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쪽팔리든지 말이지. 그래도 중요한 건 아빠 나이에 뭔가 저렇게 도전한다는 건 내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어느 날 우리 연구소에 그 직원 하나가 절들에 이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북극곰대회 열린다는데 안 가볼라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몸이 막 떨리더라니까. 아, 내가 가봐야 될 곳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젊어서는 굳이 자기 젊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자꾸 위험한 경기에 도전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 젊은 걸 확인하고 싶어요. 내일 모레 저는 캐나다 이제 그 에드먼턴에서 그 스카이라이프에 가서 이제 그 오로라를 또 이제 그 극한 상황에서 이제 맞이하러 갑니다. 오로라 잘 몰라요? 신의 커튼이라 불리는 13년 주기로 이제 그 전기장 이게 가장 극렬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오로라의 그 황홀한 장면을 연출해 내는데, 그것도 우리 날씨 예보하듯이 그 오로라의 확률, 이게 볼 수 있는 확률을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다 예보를 해요. 근데 지금이 아주 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도 오로라를 보고 싶어 하는데, 오로라가 왜 오로라가 됐는가도 저는 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북극에서 막 이제 그걸 나타나는 걸 기다리다가 이제 막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온 몸이 이제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놀라움, 이제 이걸 한다고 하기도 입이 얼어가 오로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로라가 됐다. 이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 오로라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에? 이제 이제 구경하러 갑니다. 하여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뭔가 좀 극한에 도전해보는, 그 추위하고 가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좀 나도 모르게 이런 강박증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냉수 마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날짜를 알아봤더니 제가 갈 수 있는 날짜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그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를 좀 해주지 말든지.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뭐가 딱 안 된다고 할 때 생각을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대회를 개최해야만 대회인가? 내가 개최해도 대회지.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강의 갔다 돌아오게 된 비행편을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해운대 살고 있는 동생네 집 가서 조카 2놈 끌고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서 한눈 보고 옷 좀 지켜봐라. 한눈 보고 카메라 셔터 좀 눌러봐라. 그럼 퐁당 빠졌다 나와버리지 뭐. 그것도 대회지 뭐.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일본을 간 건데,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짓을 뭘 부산까지 가서 또 할 게 뭐 있나 이거요.
일본 바다에서 하면 국제대회인데. 이래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국제대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가 제가 가서 옷 벗고 준비 운동 해가지고 진짜 그 일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나오니까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속인 일은 없어요. 저는 제 철학이 아이들한테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나까지 나를 속여 살았어야 되겠어? 나는 나를 속이고 살지 말아야 되지. 에? 그래서 결국 그 시간까지 재서 갈 때 이미 물론 수중시계도 다 준비했지, 옷도 다 준비하고 갔으니까 기어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정한 목표였기 때문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지만 일단 그렇게 완성을 하고 나오는데 날 있다 공항에서 어떻게 대단하든지 내가 일본 사람들은 다 기권하는 바람에 나 혼자 참가했으니까 이게 국제대회 우승이 된 거 아니에요. 우승이 그대로 도무지 귀국을 못해서 페레가모에 들어가서 내가 고급 넥타이 내한테 몇 개다 목에 걸어줘 버려. 금메달처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급 넥타이가 참 좋은 게 많아요. 누가 선물한 것도 있지만 대개 내가 골라서 맨 것.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맬 때도 그냥 매본 일 없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해야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해야 될 때는 달팽이 문양이에요. 페레가모 넥타이가 되게 그렇잖아요. 페레가모 작은 문양, 자잘한 거. 그 딱 달팽이 문양을 골라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 뭐냐? 달팽이는 비록 더디긴 하지만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다. 응? 어떤 날은 정말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을 때는 그 접시 문양의 넥타이를 또 골라매.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리추얼이라고. 리추얼, 의식. 에?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다짐하냐? 이렇게요. 넥타이를 그냥 매는 게 아니죠. 탁 접시 문양의 넥타이를 골라매면서 이렇게 내 자의식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접시는 깨질지언정 넘어지지 않는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접시의 자존감이에요. 이 자신감이 나를 나 되게 한다. 이게. 오늘은 상담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될 때는 실제로 나비 문양의 넥타이를 골라매면서 나비에 새겨진 치유의 의미를 새겨보죠. 이렇듯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가 가치 부여를 해 가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게 뭔가 하면 진짜 멋스런 인생이다. 이게 멋스런 인생이다. 그래서 놓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자존감이냐?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부여해 주도록 돕는 것, 이게 멋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그쪽에 아버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어머니, 옆에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글로벌. 너무 영어를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아빠 엄마들부터 반성문을 쓰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글로벌. 여기는 지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저 하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때로 져주면 살자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져서 이기자.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져서 이기자. 참 좋은 말이죠. 저 연구소에 그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우남동 맞죠? 중앙동 거기 가서 이제 이 얘기는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연구소에 음악 치료실인데 소장되는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따라 나섰어요. 고기 먹게 됐습니다. 석쇠 위에 고기가 굽혀지는데 고기에 왜 비계가 그렇게 많아요? 대접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했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대표되고 목사님한테 좋은 거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식당까지 안내해서 왔는데 고기 육질이 엉망이다 싶으니 그 민망한 마음을 종업원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내더라고요.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고기에 왜 이렇게 비계가 많어? 근데 종업원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논점 회피예요. 논점 회피. 예? 거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래서 아니, 놔두시라고. 우리가 먹고 운동해야지 뭐. 그러면 이게 싸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싸울 일이. 우리는 근데 싸워서 꼭 이기겠다는 거거든. 이게 비극이에요.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쳐서 이기는데, 쳐서.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지만요, 고깃 덩어리에 비계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시력이에요. 저는 여기 아빠 엄마들이 시력이 1.5인지 2.0인지 저처럼 다초점 렌즈 쓰고 사는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시각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그 누굽니까? 그 배우 관상이라는 영화를 송강호, 관상이라는 영화가 던지는 화두가 이거잖아요. 조선의 운명은 관상에 있다는데 그 영화의 역설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관상을 통해서 운명은 점쳐지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 찾아오는 비극은 막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결국 쓸쓸하게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그 파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비로소 깨우치죠. 송강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만 했었어. 그렇죠?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 했었어요. 이거죠. 그 영화를 영화처럼 이렇게 이제 좀 요즘 또 그래서 아주 이 디즈니랜드에서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을 주제로 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참 기가 막힌 게 나왔죠. 저는 아직 못 보고 이제 그 얘기만 좀 전해듣고 어젯밤 아내랑 제 그 아들이랑 큰 녀석하고 이제 그 한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고 막 이랬는데 가사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한글 번역도 보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빨리 자막 오르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 집에도 착한 아이 증후군 가진 둘째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요즘 대세가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진솔한 얘기를 좀 하자면,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안식년으로 갔다가 먼저 돌아왔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논문을 써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이유로 이제 미국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소위 말해서 기러기 가족으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주말이 되면 미국 생활에 이제 참 한글이 그립고 막 한국 문화가 그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이제 빌려다가 보는데 단적인 예예요. 이게 갑자기 야동은 아닌데 야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좀 섞일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당황이 된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아이들하고 봐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든지, 야 이거 영화 그런 거 아니네, 이거 빨리 꺼라 꺼. 근데 그 순간에 작은 아들은요 집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큰 놈은 싸워 지 엄마하고. 엄마 왜 보면 안 되는데? 야, 이런 걸 너는 봐야 돼? 엄마,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도 알 건 다 알아요. 엄마는 교육학자라면서. 그리고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된지 얘기를 해줘야 그 반대로 가면 되죠. 이런 논리가 분명하네. 지 엄마하고 막 싸워. 그 사이에 작은 놈은 살짝 사라져가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이제 아내하고 큰 녀석이 합의를 봐. 그러면 알았다 이게. 그리고 야한 장면 나오면 그러면 그 장면은 지나치자. 눈 감으라면 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둘째 놈 보고 나오라고 이제 보자고. 그럼 자기는 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는데 큰 놈이 지 엄마하고 싸우니까 엄마하고 자기도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여기 착한 아이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합의해 놓으면 그때서 무임승차를 해요. 싹 웃고 나와. 그러니까 다 우리가 둘째 놈한테는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다 막 이래서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은데, 큰 놈은 교회를 다닐 때도요 아빠 교회는 안 간다 이거야. 왜 안 오냐? 교회 가족이 같이 나가야지 자식아. 내가 작은 목사냐 이거야. 교회만 가면 송 목사 아들이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담돼서 안 된다 이거야. 그 하는 얘기가 또 논리가 분명해. 아빠, 엄마,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그럼 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야단을 치라 이거야.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를 좀 다른 데 가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아빠가 시비를 거냐 이거야.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죠, 이 자식은. 그래 또 가, 딴 교회. 거기서 학생회장 투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결국 돌아왔고. 둘째 놈은 그러는 동안에 지 형이 지 엄마하고 싸우니까 어떻든 안 싸워. 얘는 충돌을 피해요. 그러고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 세미나 하면 거기 가 있고, 늘 착한 아이인 거예요. 앉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는,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 나중에 이게 제가 찾아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아이의 그 처절한 편지 보고서 이제 참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이게 우리가 좋은 부모 된다고 했지만 아이한테 이런 상처가 됐고 부담이 됐겠구나, 이제 이해를 했던 건데요. 한번 짧은 대목 좀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보낸 편지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아빠가 느끼고 계실 배신감은 이런 말 한마디로 용서될 만한 게 아닌 것 압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년 전 제가 1년 후에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당시에는 직시하고 싶지 않고 믿기 싫었던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형이랑 통화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엄마랑 맞서가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지만 전 안 그랬어요. 물론 형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전 항상 형과 싸우고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 앞에서는 착한 예준이로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형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면을 써가면서 거짓말을 시켰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는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예준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빠 엄마 앞에서는 그런 착한 예준이가 되려고 제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내 진짜 모습과 아빠 엄마에게 보여주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아빠 엄마한테 보여주는 내가 싸우고 과연 진짜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도 했고요. 물론 아빠 엄마가 저에게 강요한 건 없었죠. 그래도 전 많은 기대와 부담을 느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얼마나 욕을 할까. 나한테 하는 욕은 괜찮은데 아빠 엄마한테도 분명히 욕을 할 텐데 아빠 엄마 앞에서 보여준 나는 착하고 평화롭고 한 애가 아니라 네 명과 전쟁을 하고 있는 폭발하기 직전의 애였어요. 그렇게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으니 아빠 엄마한테 당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 문제점들을 품고 살면서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꺼낸 제 잘못이 큽니다.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아빠 엄마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제가 아빠가 하신 말씀들을 왜 잘 따르고 거역하지 않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전에 졸업장을 따기로 했으니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졸업장을 따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작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단지 아빠 엄마를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거짓말만 했어요. 제 자신에게 당당하지 않으니 아빠 엄마에게도 당당하지 못했어요. 제가 자신에게 당당해야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건데 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단계 밟아가면서 제 인생을 고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빠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형이 저한테 말한 건데 단계 밟아가다 보면 무엇을 할지 불확실해도 전 단계를 끝내놓으면 다음 단계가 보인다고요. 제 첫 번째 단계가 아빠한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혼내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상처받은 아빠, 엄마, 형에게 정말 염치 없지만 죄송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뭐 구구절절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 결국 딱 한마디예요. 우리가 아이가 둘이 있다 하나 있다가 아무 관계없이 아빠가 너무
너무 무슨 일에 힘들어하면 저런 아빠한테 내가 짐이 돼주지는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들의 자의식이 그냥 착한 아이로 숨어버리는 건데, 이게 자기 주장이 없어지니까 그게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고 자의식이 낮으니까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이죠, 요즘 이제 하는 그 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뭔가 하면 이런 따입니다. 지랄 떨 때 지랄 떨게 해라. 이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경북대학의 모 교수의 얘기인데, 그 청소년 사춘기에 들어선 딸아이가 그렇게 이 아빠를 힘들게 한 거예요. 뭐냐? 이거였습니다. 나는 아빠 같은 인생 안 산다 이거야. 적어도 국립대학 교수에다가 그렇게 존경받는 아빠한테 딸년이 퍼붓는 이 얘기는요, 너무 상처가 돼요. 어느 날 그 스토리가 그겁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만나서 애가 이런데 어떠면 좋으냐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교수가 아이 문제를 놓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지도사한테서 나온 기가 막힌 얘기는, 교수님 질량 총량의 법칙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질량 총량의 법칙 안다 이거야. 근데 질량 총량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이거야. 지랄을 떨 걸 다 떨어야 끝난다 이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여기에 좀 얘기를 보태자면요, 부모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도를 닦아야 돼요. 도를. 도 중에 도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비도. 이 도를 닦아요. 도를. 근데 보세요,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이제 판검사가 지금 우리 뭐 사실을 그 대법원 판사 이제 우리 양 대법원장님이 추천하셨는데 다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대법원은 서울대가 아니면 그 대법관이 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서울대학 출신들, 특히 이제 KS 마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 법조인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식사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기에 지랄을 떨어야 될 사람들이 지랄을 다 못 떠니까 결국 그 지랄을 채운다고 한 게, 결국 검찰 무슨 고위직에 올라서고 뭐에 올라서면 이것들이 꼭 지랄을 떨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검찰 수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게 사회를 진짜 지저분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사진 뭐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사진 봤거든요. 진짜 나도 혹할 정도의 미모던데. 셋이 찍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닮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KS 마크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거 아니, 청소년기에 지랄을 떨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법관 돼야 돼. 항상 우등생으로 살아야 되고 모범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차단됐어. 그렇게 해서 그냥 승승장구 기회를 갖고 올라가다 보면 그때 못 떨었던 지랄을 나이 들어서 떠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막 가출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가출한다는 그 관점에서 보지 말라니까. 아, 독립의 욕구다.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관점. 예수님도 12살에 가출했어요. 독립의 욕구라니, 독립의 욕구. 우리가 정말 근데 크리스천들은 기도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 저 같으면 그래요. 찬이와 준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만 돼요. 주기도문. 나머지는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들의 독립 욕구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 법조인들이 막 웃으면서 맞습니다. 아직 저 친구 아직도 지랄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장난치는 말로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일탈을 일탈로 보지 말라는 거죠. 뭘 바꾸냐? 관점을 막 바꾸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가 유지가 돼야 이 아이들이 그 범주에서 그냥 독립 욕구를 수행하고 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애니메이션 이 영화가 나왔는데 꼭 한번 보세요. 그게 자기를 결국 집어 던지고 이제 나아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건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그 애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만 져서 뭐 하자? 이기자. 이게 자존심은 여기서 세워집니다. 져서 이기자. 근데 대개 부모들이 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요새 진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뭐죠? 남의 머리에다요 내 생각 쑤셔 넣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잘 하는 일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라 부르고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해요. 남의 생각에 뭐 내 생각 쑤셔 넣는 거, 남의 머리에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정말 어려운 일이 뭔가 하니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 놓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주머니 손 집어넣었다가는 바로 강도. 근데 스스로가 지갑을 열고 내게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게 장사꾼이에요. 그런 장사꾼들은요 유빈자가 철학이에요. 유능한 장사꾼은 빈대머리에도 좌판을 벌인다. 절대 물건을 사게 안 만들어. 지가 사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일이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장사꾼이에요. 근데 이 어렵다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마눌님들이라고. 마눌님. SNS에서는 마누라의 높임말을 마눌님이라고 그래요. 이 마누라들은 몇 달 안 살아서 자기 생각 남편한테 다 쑤셔 넣어. 요새 젊은 아빠들은요 소변도 서서 안 보고 앉아서 봅니다. 오줌빨 튄다고 이게. 그래서 남자들 자존심이 너무 낮아져요. 옛날 아버지들은 그 힘이 있었어요. 야 일어나, 몇 시야? 학교 안 갈 거야? 눈 떠 이 자식아. 눈 떠. 뭐해 지금 학교 갈 시간이야? 요새 아빠들은 그 얘기를 못 하잖아. 야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란다. 이게 소변 보는 것부터 기를 죽여버렸어. 소변. 남자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날의 오줌빨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측정합니다. 그게 오줌빨이 이게 막 흐느적 하면 맛이 갔나? 뭐, 예. 그 남자들은요 여성들의 전립선, 여성들의 그 여실금만큼이나 남자들의 굉장한 걱정거리는 이 전립선이에요. 예? 여성들 여실금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 많잖아요. 남성들은 세뇨, 빈뇨, 지연뇨, 혈뇨, 잔뇨 뭐 이래가지고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야. 아침에 옷 딱 갈아입고 나섰는데 소변 본다고 보고 딱 털어넣었는데 밑으로 쫙 흘려버리면 이게 막 하루 종일 기분 찝찝해가. 이게 중년 남성들의 이게 아주 아픈 상처들이에요. 이 얘기하면 남자들은 막 진짜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자 앞에서 그 얘기도 못하고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병원 빨리 가 치료를 못해. 참 힘들어해요. 근데 보세요. 남자들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랬잖아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국장 치를지 모른다고 막 한쪽에서 공격하고 이랬을 때 그 전북지사였던 그 누굽니까? 그분이 대통령 수행하면서 이 얘기 한마디가 끝내버렸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님 오줌빨이 나보다 더 셌다 이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게 잠재워져 버리잖아요. 건강진단서 가지고 가도요. 저것도 아는 사람한테 사기쳤다 이럴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걸 싫어해. 그냥 오줌빨 셌다 이거로 끝나. 실제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 오줌빨이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래서 그 건강에 대한 그게 싹 잠재워졌잖아요. 후보 시절에. 그 남자들은 그게 자존심인데 그걸 남자들한테 못하게. 그러니까 앉았는데 배변 습관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나올 게 안 나오고 엉뚱한 게 나오고 말이죠. 차라리 지혜로운 여성 같으면 그래 그걸 좀 닦아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닦아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왜 앉아서 오라고 그래. 근데 요새 30대 그 신혼 그 남자들은 되게 지금 생활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다 집어넣어. 마누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돈 쓸 거 다 꺼냈어. 그 남자들이 오히려 돈을 다 하려고 그래. 용돈을. 이게 참 이러니까 여성들이 전지전능해져. 그럼 보세요. 선생 말 안 듣고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배움을 거절하는, 배움을 깨달음을 거절하는.
사장한테 대드는 거는 부자 되겠다는 거 포기한 거예요. 마누라한테 대드는 건요, 살기를 포기한 놈들. 제발 여성들하고 싸우면 안 돼. 아멘? 이게 지금 아멘 할 얘기인가 지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약한 사람은요 절대 안 져요. 강한 사람이 지는 거지. 이거 기억하세요. 강한 사람이 져요.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오목을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강하니까 져. 손주 놈은 절대 할아버지한테 안 져. 할아버지를 꺾어야 돼. 에? 할아버지는 여기 이 길목에 요거 하나만 놓으면 끝나는 거 아는데, 이 손주 목을 딱 쬐는다는 걸 아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살짝 피해줘. 에? 그리고 손주가 그걸 이기도록 도와줘. 손주는 할아버지를 꺾었다고 막 지가 할아버지를 이겼다 이거야.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골마루를 또 까가지고 에타! 그리고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준 것은 이게 용돈 1,000원, 2,000원 준 일이 없어요. 자존감을 줬던 거예요. 자존감. 요새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 뭘 선택도 못하고 하느냐는 것은 자존감을 부모가 선물을 못했다. 그래서 져서 이겨야 되는데 자녀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덤벼들지 말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내비둬. 도를 닦아서. 그래, 지랄도 떨 때 떨어라. 집에서 떨고 가는 게 낫지. 너가 나중에 커가지고 장가 들어서 지랄 떨어서 국가까지 흔들어 놓지 말고, 이런 자세로 접근하고 오히려 그걸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면 아이들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단지 정말 크리스천이 되면 좋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댈 분이 계시다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해내실 건 믿으니까. 자, 그래서 당신 멋져,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 어리신 우리 엄마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죠. 애 데리고 건지 했던 건 왜 그랬어요? 이게 신경 조직을 자극해서 뇌를 개발시키는 작업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장난치는 거 아니었어요. 도리도리. 이건 왜 그랬어요? 이게 이거였어요. 도와 이치를 깨달아 살아라. 도리.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교육 고전이라는 단동 10분에 있는 얘기예요. 이걸 전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비 토크라고 그럽니다. 베이비 토크. 근데 우리 애들이 진짜 영리했어요. 이 다양한 베이비 토크를 다 알아들었어. 애비, 떼치, 지지, 여보.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애비, 떼치, 지지, 여보. 거기다가 애한테 행복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했던 가장 좋은 베이비 토크가 이거였습니다. 까꿍 이랬어요. 그럼 애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우리 옆에 누가 되든지 한번 쳐다보고 까꿍 시작.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행복 전달 신호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에서는 존재 인지 자극이라고 그럽니다. 존재 인지 자극.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요, 기가 막힌 거는 그냥 까꿍 하면 여기 애들이 경기 들고 놀래요. 그게 애 안 놀래게 하려고 소위 말해서 어텐션이 있었어요. 이걸 배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르르 이랬어요. 그럼 딱 아이 컨택이 일어났을 때 까꿍 이러니까 애들이 심장 놀릴 일이 없었죠. 갑자기 까꿍 이러면 애들 놀리잖아요. 경기 안 들게 하려고 오르르르 이래가지고 유도를 한 다음에 딱 시선이 마주치면 그때서야 까꿍 이러니까 애들이 심장 놀릴 일이 없었다니까. 이 배려가 필요해. 끝까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자, 그래서 옆에 쳐다보고 다시 할 때 오르르르 까꿍 시작.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꼭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렇게 그냥 오르르르 까꿍 이러지 않고 상대방의 이 깃볼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르르르 해가지고 까꿍하고 이마를 텅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 스킨십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에서 실제 일입니다. 호주에서 산부인과 병동,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쌍태였습니다. 쌍태 아시죠? 근데 조산아였어요. 의사들의 각고의 그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둘째 아이가 뜻밖에도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닥터가 산모에게 찾아와서 당신 애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엄마들 이런 언어 훈련 좀 많이 좀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과대학에 있을 때 이제 소아과 닥터들한테 이게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런 교육도 제가 참 많이 시켰는데 보세요. 당신 애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와서 이럽니다. 안부부터 물어요. 오늘 컨디션 어떻냐고, 괜찮냐고, 견딜 수 있느냐 뭐 등등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뭔가니 태어나는 둘째 아이는 뭐라고 부르기로 하셨나요? 태어나는 둘째 아이는 뭐라고 부르기 하셨나요? 그러니까 산모가 힘없이 하는 소리가 이럽니다. 제임이요. 제임이라고. 그저 의사가 그때서 고개를 푹 떨고 하는 소리가 이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임이란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었다고 안 했어요. 제임이란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됐다고. 같은 얘기도 이게 다르게 들려요. 에? 유언장 이러면 유언장 그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유언장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 없이 내일이 다시 시작될 때. 나 없이 내일이 다시 시작될 때. 자, 이걸 우리는 이제 그 언어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산모가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난산이었으니까 낌새를 다 이미 채고 있었는데 그 의사 얘기 듣고 절망이 되죠. 그래서 아이를 자기 눈으로 한 번만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메이커 윗이라고 그래서 소원 들어주기로 결국 의사가 데려갑니다. 확인해 주는 거죠. 이미 이게 그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에? 이 시트로 말이죠. 이게 병원에서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엄마는 다가가서 아이를 내려보다가 자기가 직접 벗겨보고는 꼼짝도 않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응시하던 그가 자기 우통을 벗기 시작해요. 옷을 벗고는 그 벌거숭이 아이를요 자신의 가슴에다 이렇게 앉습니다. 안고서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이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제이미, 너와 오빠 그리고 우리 네 가족 행복하게 살고 싶었었어.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는데요. 애가 꿈틀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의사를 부르는데 의사가 와서는 진찰을 해보지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핑계 삼아서 건네는 말이 이제 이런 수준입니다. 죽은 영혼의 마지막 발작 증세 같은 거라고. 그러고 그냥 떠나요. 떠나는데 엄마는 아이를 포기를 못합니다. 계속 안고서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애가 몇 시간 후에 살아나요. CBS 방송을 탑니다. 그리고 여기 붙은 그 네이밍이 뭔가 하니 캥거루 요법이었어요. 캥거루 요법. 여러분 이거 좀 별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사람이 뇌사, 호흡사, 심장사로 죽잖아요. 죽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요 청각 기능이에요. 이걸 원시 기능이라고 합니다. 원시 기능. 왜 원시 기능? 엄마 뱃속에서는 애가 초음파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이러면 막 하품도 하고 막 이제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역시 앞을 못 보죠. 시력은 닫혀 있어요. 근데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그걸 우리는 태교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태어난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참 신비로운 것은 주먹을 어떻게 하고 태어날 것 같아요? 쥐고 태어난다. 이제 이미 주먹이라 그래버리니까 여러분이 뭐 쥐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쥐고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안 쥐어요. 애들이 이렇게 집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요. 왜요? 엄마 뱃속에서 머리털만 자란 게 아니라 손톱도 자랐어요. 산도라고 그러죠. 엄마 배에서 나오는 그 길. 그 엄마에게서 빠져나올 때 이제 왜 귀 빠진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귀가 빠져나올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을 생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귀 빠진 날이다, 귀 빠진 날이다. 그 의학적인 얘기. 근데 이 엄마 몸에서 빠져나올 때 엄마 몸에 상처를 입힐까 봐서 애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출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한테 엄마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뭔가 하니 세균 샤워입니다. 세균 샤워를 해요. 요즘 AI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보건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옛날 구제역이라고 그래서 그 축산물을 이제 그거 하는 데는 가면 이렇게 이제 아치 형태의 그거에 분무기를 만들어 놓고 차 지나가면 밑에서도 뿌리고 이랬잖아요. 엄마도 모르게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한테 엄마 몸은 자동 분사를 통해서 아이한테 세균 샤워를 해줘. 왜 그래요? 엄마 뱃속은 무균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서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 면역 체계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공부를 결혼 예비학교에서 하고 나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배우고 하니까 너무 쉽게 애를 꺼내버리고 그 애가 나오는 고통의 시간이 그 아이한테 또 필요한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이 우주식품이 개발이 돼도 아직까지 개발 못하는 건 모유는 개발 절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유는 개발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인체 공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인체 공장에서만. 그걸 어떻게 기계가 만들어냅니까? 안 되죠. 그런데 죽을 때 사람이, 이게 출생의 신비라면 죽을 때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는 기능이 이게 청각 기능이에요. 그리고 루게릭이 찾아와서 혀가 굳고 뭐 해도요 마지막까지 굳지 않는 게 혀예요. 그 왜 신이, 하나님이 이 청각과 혀를 살려놨을까요? 이게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게 유전자예요. 제가 이제 병원 있을 때 그 호스피스 케어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 명이 길다는 게 왜 명이 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 줬고 뭔가 화해를 하고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못 죽어요. 명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 나타나서 이 얼굴 보여줄 때까지 못 죽는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로도 연구가 됐는데 독립기념일 요때에 대해서 절대 그 군인들이 잘 안 죽어요. 독립기념일을 지나고 나서야 많이 죽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생일을 지나기 전에는 잘 안 죽어요.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많이 죽죠. 사람의 목숨이 질기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의지가 대단한지 알겠죠. 그래서 가해자가 나타났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도 그래 됐다 미안하다 그래 잘 가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화해하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비로소 그때 화해해요. 죽음이 축복인 거지. 이게 이제 인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이는 이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말이에요. 국립재활원의 이제 성재활의학과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 성재활의학과는 뭔가 하니 아무리 그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도 성의욕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듯이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재활을 도와주느냐가 그게 이제 이 환자들의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분이 와서 이제 그 얘기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다 해뒀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거의 거반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재혼을 권유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욕 진짜 심하게 했어요. 이 개새끼 때려 죽여버린다 이거야. 자기는 말을 못할 뿐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했던 이 얘기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구절구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안 들을 때 뒤에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저도 상처가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학교 선생이었는데 오늘 어머니하고 쏙싹쏙싹 둘이 우리가 다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저 자식 저기는 통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게.
와, 그때서 그 상한 자존감, 이 자존감이 딴 게 다르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그 얘기가 진심이거든. 저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게. 아,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다 이게. 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요게 큰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되냐? 피부 접촉을 참 귀하게 여기라.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의사의 두 손이 치료다 그래요. 의사의 두 손이 치료다. 어린아이라면 더 자주 끌어안아주고 자주 뒹굴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도 그 짓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크고 나니까 이러잖아요. 아빠 다녀오세요. 아, 예. 그러면 내가 누워있다가도 야 임마 얼굴 좀 보여주고 가라 이제. 아, 예, 예. 목소리도 그럼 여기 다가오면 좀 한번 안아주고 가라 이놈 자식아. 그럼 그때서 애가 돼. 무슨 곰새끼 하나 붙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 낚고채서 이렇게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서 냄새 다 맡고 위생검사하는 거지. 이 새끼가 또 담배 몰래 피지는 않았는가, 또 이런 거는 또 안 했는가 관찰할 기간이. 아빠가 늘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니까 이놈들이 조심을 더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목사 아들이라고 일탈을 없으란 법은 또 어디 있으며 말이죠. 자꾸 안아주고 참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 앞에서도 부부가 안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서로 좀 안아주세요. 여기 남편들, 이게 자녀들한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남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빠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걔네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무시당하면요,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 아시죠? 아이들이 진짜 자존감이 상한다니까요.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결국 아빠를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같이 마음이 상해내리는 거예요. 자기만 귓속으로 이 진실을 전해들어서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당하면요 같이 아이도 자존감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할 때 옆에 사람 귀를 잡고 오르르 까꿍 시작. 그리고 제발 이 교육청에서 만든 좋은 자료 봤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정말 밥상머리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4인 가족 이렇게 밖에 나와서 외식하는 거 보면 너무 처절해요. 아버지는 무슨 업무가 아직도 안 끝나는데 핸드폰 들고 이 김과장이 개새끼 막 뭐라고 떠들고 있고 말이지. 아빠 그러고 있는 동안 엄마는 또 이게 독수리 타법으로 또 문자 날린다고 막 이러고 있고. 문자도 좀 제대로 알고 날리든지. 아들 녀석이 문장 끝에 키역 이래 놓으니까네. 이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귀찮으니까 애가 이건 그냥 마침표 같은 뜻이에요. 며칠 뒤에 엄마한테서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크크크. 딸녀는 딸년대로 애니팡 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아들놈은 이어폰 끼고 다리 털고 있고 말이야. 이게 4인 가족 식사하러 나와서 외계인들하고 전부 접속하고 있어. 그럼 뭐하러 모인 거예요 도대체. 밥상머리 교육 다시 지키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앙 교육입니다. 같은 가치관, 철학으로 딱 가족이 하나 뭉쳐버리면요 신앙의 힘은 자녀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다 보호해주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사람 이상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당신 멋져, 시작.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신 멋져 인생을 산 가장 그 존경해 마지 않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델인데요. 당신 멋져의 모델. 누군지 아시죠? 제 아들입니다.
제가 여자식 키우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학부사 기자를 했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기자의 꿈 못 이뤄냈고 나도 모르게 못다 이룬 꿈을 자식놈한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너 자꾸 대기자 돼봐라, 대기자 돼봐라. 제 아들놈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 내가 얼마나 야단 쳤는지 몰라. 야, 이 자식아, 돈 하도 돈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너 목사들이 됐으면 좀 경건해봐, 이 자식아. 하여튼 이 자식은 어떻게 된 게 이런 물건 하나를 사가지고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면 밤새 동생 꼬셔가지고 팔아 먹어버려. 그럼 나는 열받아가지고 형제끼리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형제냐 이 자식아? 둘째 놈 보고 야 임마 그 돈이면 중고 2개 산다 2개 사. 형제 이간질이나 하고 참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돈을 헤아리다 말고 너무 엉뚱한 소리를 지 엄마한테 한 거예요. 엄마 난 돈 헤아리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에 아내나 저나 심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 그 자세로 돌아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결국은 지 소원대로 경영학부에서 회계학 전공하게 했습니다. 요새 미국 회계사 돼가지고 얼마나 회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는 어느 자리에서 그래 아빠 요새 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얻은 결론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 성공시키려고 했을 때 제 아들 녀석은 점점 불행해져 가던데, 근데 제 아들 녀석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다짐했을 때 제 아들 녀석은 되려 성공의 길 걷고 있던데요. 제가 인생의 그냥 선배로서 무슨 전문가 떠나서라도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마지막 결론 뭐냐, 성공이 아니라 행복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성공의 길 걷는다는 것. 지금까지는 성공하다 보니까 자녀들 이전 투구했어요. 양심 팔아먹었어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어요. 성공이 아니라 행복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춘계 지금 방학 기간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행복 샐러드라는 책을 좀 권해 드리고 싶고,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아팠던 얘기들 죄다 까발겨놨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 3분이면 세상을 바꾼다, 유머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 이 책들 좀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기술 좀 익히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 엄마의 언어가 성형수술이 되면 아이들의 개념이 바뀌죠. 아이들 개념. 다른 건 다 적더니 이런 건 안 적고 있는데, 비움과 채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여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도서 정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27, 28, 3월 1일 2박 3일간 부부 세미나도 있어요. 좀 그런 데 오셔서 좀 한 번쯤 부부가 부부 클리닉을 받는다면 우리가 부모 환경으로서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광주교육청에서 시도한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증대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좋은 장소, 기회를 준 우리 광주 은광교회 여러분들이 기왕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이 전 목사님은 저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오셨고 여러 가지로 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지금 이 지역에 그 30대 40대 젊은 아빠 엄마들을 겨냥한 목회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필요들을 잘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행복 프로듀서 송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